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고등학교에서 이제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6학년도 대입 전략에 의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입시는 매년 조금만 어떤 그 조건만 바뀌어도 입결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대 정원이 다시 축소가 됐습니다. 아마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과 학생들의 어떤 그 지원 경향들이 바뀌고 입결도 바뀔 예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학폭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뭐 다 넘어가겠지만 무전공으로 작년에 실시됐던 그 무전공 선발이 올해 조금 더 중하위권 대학으로 많이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한 입결 변화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6가지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수험생의 분포, 황금돼지 학생들의 학생 수가 늘어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의대 정원에 의한 상위권 입결에 대한 변화, 그리고 논술, 교과 전형, 종합 전형에 대한 특징들과 대비 방안, 마지막으로 무전공 선발과 첨단학과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험생의 변화입니다. 고3 학생들 황금돼지 가장 많이 태어났죠. 그로 인해서 약 46만 명 정도, 작년 대비 고3 수험생만 한 3만 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시와 정시의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결도 소폭이라도 상승되는 부분들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졸업생들이 계속해서 수능에서 이렇게 의대 의학 계열을 노리고 이렇게 응시하는 경향들이 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 부분들에 의해서 입결은 낮게 형성되었지만 의대생들 재적들이 약 8천 명 넘게 일어난 부분들에 의해서 올해 졸업생들 수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실제로 6월 모의고사도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도의 학생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1등급과 2등급 학생들만 보더라도 약 거의 2천 명 정도, 한 중위권 대학교 하나 정도가 늘어나는 결과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올해 사탐론, 작년도에 사탐론이 처음으로 진행됐죠. 자연계열 학생들이 과탐 두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사탐 한 과목을 선택하는 형태. 이건 이미 작년도에서 이미 일어난 결과인데요. 보시면 작년도에 네, 과탐에서 약 4만 명 정도의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 3월 달과 5월 달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 인원수가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사탐의 전 과목들이 다 늘어났고, 반면에 과탐 원 과목 같은 경우는 모두 줄었습니다. 약 4만 건 정도가 3월 달도 5월 달도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사탐론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빠른 시기에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가운데 보시면 6월 모의고사에서 작년 육모와 올해 육모의 과탐에 봤더니 줄기는 줄었습니다. 몇 건 줄었냐? 3,600건 줄었습니다. 그러면 고3 재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때는 약 4만 건 넘게 과탐 응시자가 줄었는데, 졸업생이 들어오니까 3,600건밖에 안 준 거예요. 뭘 의미하죠? 졸업생들이 들어올 때는 어떤 졸업생이 들어온다? 과탐을 보는 졸업생들이 들어온다. 즉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재학생과 졸업생, 아무래도 졸업생의 수능이 강세입니다. 인문계열 성향과 자연계열 성향, 아무래도 자연계열 성향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수능만 놓고 보자면 재학생과 졸업생의 어떤 성적의 분포는 올해가 좀 더 심하게 졸업생들에게 유리한 분포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구교육청에서 6월 모의고사 되고 있는 전체 수험생들에 대한 DB를 가져와 가지고 생명과학 원과 지구과학 원을 본 학생들의 생윤과 사문의 등급 분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통 과탐 하나, 사탐 하나를 보는 친구들은 과탐 두 개를 봤을 때 원하는 등급을 맞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를 사탐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은 보통 3등급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사탐 하나를 선택해서 1, 2, 3등급을 맞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인데, 실제로 분포를 보시면 3등급까지의 분포는 15% 이내입니다. 대부분 4, 5, 6, 7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희망은 하겠지만 실제로 사탐론에서 원하는 결과들을 많이 얻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올해는 또 확통론이라는 이상한 얘기들이 들립니다. 사탐론은 내가 저 과목을 선택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올 거야 라는 부분인데요. 그럼 확통론은 뭐냐? 그럼 내가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고 확통을 선택했을 때 더 점수가 잘 나온다고 기대하는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어하고 한국사에 보면 약 고3 재학생 수는 약 3만 명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확률과 통계는 3만 5천에서 3만 7천 건까지 더 늘었고 반면에 미적분과 기하는 약 7천 건 정도가 더 줄었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하고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수원, 수투의 22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풉니다. 단 8문제만 다른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선택형 수능에 의하면 미적분이 훨씬 더 똑같은 원년수면 점수가 좋게 나옵니다.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확률과 통계를 다 맞은 친구가 미적분 3개 틀린 88점과 똑같은 점수를 맞았거든요. 그러면 8문제를 다른 문제를 푸는데 확률과 통계 다 맞은 친구가 미적분의 사진자리 2개 틀린 6개만 틀린 친구보다도 작년 수능에 하면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확통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저 안에는 미적분과 확통을 2개를 선택했지만 정말로 미적분이 어려워서 확통을 선택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저 확통에 전년 대비 약 3만 5천 이상의 늘어난 인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는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죠?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죠? 문과 성향의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3 재학생이 전년 대비 황금대지로 약 3만 명 이상이 늘어났지만 그 안에서 확통과 미적분 기하의 선택의 포인트를 보자면 오히려 자연계 성향 인원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고 문과 성향의 친구들이 좀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지금 보시는 건 5월 달에 대기업 대입종 포털 어디가에서 대학들의 50컷과 70컷을 발표했죠. 70컷 성적들입니다. 인문계열학과의 1.0 합격 사례가 6건, 1.3까지가 368건. 자연계도 그렇게 등급대별로 구분해 가지고 최초 합격 인원과 충원까지 고려한 인원들을 한번 본 겁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 누적을 보시면 2.0까지가 인문계열은 자연계열은 19,000명이 있고요. 반면에 자연계열은 19,000 등이 2.5에 있습니다. 그죠? 2.5까지가 자연계열은 3만 5천 명이라면 인문계열은 3.0까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과, 이과, 고등학교에서는 없지만 대학에선 인문계열학과와 자연계를 구분했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자연계열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계열학과가 경쟁률과 합격선이 더 높게 형성됩니다. 약 0.5등급 정도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올해는 문과 성향의 친구들이 어쨌든 늘었다는 얘기죠. 물론 그 친구들이 어느 등급대에 늘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 경쟁률적인 측면에서는 자연계열은 비슷하게 반면에 인문계열은 좀 더 높게 형성된다고 본다면 어쨌든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면 그로 인한 합격선의 상승은 인문계열학과에서 조금 더 나타나긴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0.5등급 정도의 합격선을 메꾸지는 못할 것이다. 여전히 자연계열학과가 기본적으로는 경쟁률과 합격선이 더 높게 형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입니다. 원래 3,058명 뽑다가 작년에 2,000명이 늘어서 5,058명을 뽑았습니다. 다시 올해 고3 학생들로는 줄어서 정원의 전형까지 포함해서 3,124명을 뽑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재작년 결과를 보고 원서를 쓰면 되겠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기에서 보면은 재작년에 3,058명이었을 때는 지역 인재, 즉 이 수도권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없는 전형의 비율이 법정 40%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0명을 늘리면서 지역 인재 전형을 60% 늘렸습니다. 그 혜택을 지역 학생들에 준 거죠. 근데 문제는 올해 다시 3,058로 회귀했을 때 지역 인재 전형의 비율은 그대로 60을 요구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재작년에 비해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의예과의 원서 선발 인원은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학과는 재작년 밑계를 보고 쓰면 상관없겠지만 의대는 재작년보다도 소폭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표에서 숫자를 보면 빨간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거고요. 검은색은 최저가 없는 겁니다. 우리 과기대는 최저가 없죠. 그럼 중간에 녹색이 보이죠? 녹색은 뭐냐? 의학 계열만 최저를 요구할 때, 아주대 같은 경우는 의대 약대만, 인하대는 의대만 요구할 때 녹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최근에 대학들의 논술 전형의 움직임은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고 논술 100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표에서 고려대, 상명대, 을지대, 신한대는 작년에 논술을 신설한 대학이 있고요. 올해 논술을 신설한 대학들은 국민대, 강남대, 서경대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논술은 일반 논술과 약수령 논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수령 논술의 대표적인 주자가 가천대학교입니다.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15문제를 주고 80분에 풀게 합니다. 반면에 비슷한 라인에 있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을 예로 들면 수학 3문항을 주고 90분에 풀게 합니다. 수능이 30문항을 100분에 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수준의 논술을 푸는 게 일반적인 논술인데 저 약수령 논술을 실시한 대학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국민대학교도 약수령 논술로 들어옵니다. 약수령 논술은 일반 논술에 비해서는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 나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연계열 수리 논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논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볼 때 안정적인 2등급이 나온다면 도전해 볼 수 있고, 반면에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안정적인 3등급 국어와 수학 동시에 나온다면 약수령 논술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내 합격 가능성이 대폭 올라가진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대 1이 넘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최저를 통과했어. 그럼 보통 최저 통과율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100대 1이 50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대 1을 그럼 49명을 무찌르면 된다가 아닌 거죠. 10명을 선발하면 500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490명을 무찔러야 됩니다. 논술은 최저 기준은 당연한 거고, 결론 논술 전형에서 합격은 뭐가 결정한다? 논술 점수가 결정한다. 즉 각 대학교별 논술에 대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모의 논술 반드시 보면서 그 대학교만의 어떤 논술 유형에 대해서 최대한 잘 적응을 해서 좋은 답안을 완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전공으로 논술을 뽑는 대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과기대는 무전공을 논술 전형으로만 선발합니다. 보시면 저기서 폴 포인트가 건국대학교하고 세종대는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을 같이 출제한다. 그럼 보통 자연계열 학생들이 어느 논술을 준비한다면 나름 유의미한 지원 전략이 될 수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보통 6개의 원서를 쓴다면 보통 지원 패턴은 안정이나 적정을 2장, 소신을 2장, 그리고 내가 써보고 싶은데 질러보자 2장,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랬을 때 합격 가능성을 가장 예측하기 쉬운 전형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면 보통 교과 전형을 재수를 안 하려면 안정이나 적정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죠? 자, 교과 전형에서 여기 색깔은 똑같습니다. 빨간색은 최저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은 최저가 없고. 그런데 최근에 대학들은 이 교과 전형은 어느 학교인지 따지지 않고 숫자가 좋은 친구가 무조건 이기는 전형입니다. 일반고 2.0이 특목고 2.1한테 이깁니다. 근데 그 일반고 2.0이 특성하고 1.9한테 집니다. 이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대학에서 뽑을 때 숫자 좋다고 뽑았는데 이 친구가 과연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을지 불안한 거죠. 최근에는 그래서 그 숫자가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숫자인지를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뭘 거느냐? 수능 최저 기준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능 최저를 걸면서 다시 서류평가까지 반영한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 기준은 우리 대학에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냐를 확인하는 거고요. 거기에 다시 서류평가는 우리 과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냐라는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지대학교하고 가천대학교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걸거나 서류평가를 걸거나 면접을 거는 게 일반적인 교과 전형의 패턴인데, 그중에서 내 숫자를 가장 의미 있게 쓰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수능 최저 걸려있는 전형의 원서를 써가지고 최저를 통과하는 게 가장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학교가 한 등급 넘어가게 되면 되게 최저를 걸 것인지 알 것인지 학생부 100으로만 뽑습니다. 참고로 교과 전형을 2개로 실시해가지고 하나는 최저를 걸고 하나는 걸지 않을 때 보통 어느 전형이 더 합격선이 높을까요? 최저가 있는 거 없는 거. 보통 없는 게 더 높은 합격선이 나오겠죠. 그런데 의외로 최저가 있는 전형과 최저가 없는 전형의 합격선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느냐? 보통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을 안전빵으로 쓰거든요. 혹시 최저가 통과 못하니까. 그걸 가장 낮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길 썼다가 다른 전형에 합격하면 무조건 빠져나가는 전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은 충원율이 굉장히 많이 돕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선은 높게 잡히지만 최종은 쭉 내려와서 최저가 이제 비슷합니다. 다만 최저가 없는 전형은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나한테 전화가 언제 오지? 이런.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합격선 차이는 실제로 그리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평가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죠. 여기는 건국대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녹색으로 보이는 게 합격 사례고 빨간색이 불합격입니다. 녹색이 왼쪽에 쏠려 있죠. 즉 서류 평가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합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철학과 빨간색이 맨 앞에 있죠. 또 보시면 영어 교육과도 빨간색 1등이 떨어졌습니다. 즉 학생부 교과의 서류 평가를 실시하잖아요. 낮은 내신 성적이 서류 평가 때문에 합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내신 성적이 서류 평가 때문에 떨어지는 사례는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서류 평가를 실시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안 떨어지라 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요?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선택 과목입니다. 우리 과에 공부하려면 무슨 과목 안 들었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물리를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화공과 쓰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친구는 화학과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류 평가를 실시하는 대학교가 상위권 대학교에 몰려 있다 보니까 어쨌든 교과 전형으로 실시하는 대학들의 내신 성적이 좋다 보면 기본적으로 과목 선택에서만 어긋나지 않으면 웬만하면 교과 성적에서 합격은 결정된다. 서류 평가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과 전형은 안정이나 적정으로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최근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소신, 상향으로 지르는 포인트들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논술 전형에 비해서 아까 제가 논술 전형은 수능 체제를 통과했다고 합격률이 확 올라가지 않는다 했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릅니다.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순간 실질 경쟁률은 2대1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즉 최저를 통과하면 2명 중에 1명이 합격하는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성균관대 4.76, 국민대 6.9, 성신여대 5.96, 단국대 6.3 이런 합격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펑크가 나기는 나는데 어디서 날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는 건 내 합격 가능성을 굉장히 올리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인문 계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자연 계열인데 보면 자연 계열에서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죠? 검은 색깔은 뭐냐? 사탐론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즉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로 최저를 맞출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빨간색은 뭐냐? 수학은 미적분 기하, 탐구는 과탐만 충족해야 됩니다. 파란색은 수학은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는데 탐구는 반드시 과탐을 봐야 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한 2달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작년에 초등교육과 내신 6점대도 합격했다. 그런 뉴스 보셨나요? 이유가 뭐냐면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서울교대는 저 사합10이라는 최저를 맞추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얼마이든 무조건 합격합니다. 매년 서울교대는 100명 이상을 수시에 선발하지 못해 정시로 넘기는데 그 포인트가 적입니다. 최저가 높기 때문입니다. 경인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합 12를 최저 못 맞거든요. 사합 10이라는 건 3등급 4개입니다. 그 최저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럼 높은 포인트는 3등급이 높은 걸까요? 사합이 높은 걸까요? 사합이죠. 4개 모두 잘해야 되는 게 수시 아이들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사합이라는 최저 기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면 당연히 삼합을 요구하는 대학도 높은 최저 기준이 되겠죠. 특히 문과 성향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학, 확률과 통계를 수능 최저 기준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학은 버린 상황에서 국어, 영어, 탐구를 모두 잘 봐야 최저를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4.76, 6.9 이런 다 사례, 모든 사례는 다 인문계열학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홍익대 이상의 상위 15개 대학교 이상의 대학에서는요. 수능 체제를 통과할 때 반드시 어디선가는 2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이 수능에서 3등급을 맞는 것과 2등급 맞는 건 조건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높은 최저 기준에서 부분들을 수능 최저 충족이라는 부분들로 소신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빨간색, 파란색이 훨씬 많죠. 즉 자연계 성향의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도권 학생들에게 올해 주어지는 의예과 일반 전형의 선발 인원은 줄었으니까 합격선은 또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등급 하나를 맞아야 된다면 어느 과목에서 2등급 맞는 게 제일 좋을까요? 당연히 영어겠죠. 특히 현재 고3 재학생들 영어는 어깨 뽕이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왜? 육모 때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1등급이 19%가 넘었잖아요. 제가 보기엔 평가는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육모에서는요, 영어 1등급 비율이 1.47인가? 구모가 4.7인가 그랬습니다. 실제 수능에서 육모는 작년에 6.11이 나와가지고 6.2가 제가 기억하는 게 작년에 그 수능 성적 발표한 날 그때 출제위원장이 마이크 잡고 영어를 걱정하셨지만 영어 제대로 출제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EBS 뉴스 생방 출연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가서 뭐라 했냐면 아니다. 작년 수능 영어 어렵게 나왔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영어를 활용하는 등급은 3등급까지다. 3등급까지 누적 비율이 작년이 43.94%로 역대 영어 절대평가 외에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등까지 누적 비율이 가장 낮으니까 아마도 작년 수시에서 수능체제 충족률 떨어질 걸로 예상한다라고 저는 인터뷰를 했고요. 실제로 보시면 화살표가 2년 동안을 비교한 건데 빨간색이 떨어진 겁니다. 고대 빼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수능체제 충족에는 영어의 등급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들의 2016 학년도의 변화는 다 면접에 강화합니다. 연세대, 고려대, 성대, 한양대, 이대, 중대, 시립대 중에서 6개 대학교가 면접을 강화했고요. 그 다음 그룹에서도 국민대, 송실대, 인하대, 성신여대, 동덕, 경기대에서 5개 대학이 면접을 강화했습니다. 즉 대학들의 면접의 강화는 단순히 1점대, 2점대가 아니라 3등급 중후반 4점대까지도 면접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그럼 대학들은 왜 면접을 강화했을까요? 그건 그만큼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니 고등학생이 여기까지 해봤다고?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네 라는 기록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면접의 강화가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제가 수능 최저 기준이 충족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되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학생부 종합에서도 서울대, 연대를 제외한 고대, 한양대, 이대, 홍익대학교에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종합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지원 전략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대 라인들은 최저 통과가 합격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매년 입시가 끝나고 나면 대학들이 발표를 하는데요. 작년에 발표한 사항들을 보자면 일단 세특에서는 발표나 토론 등의 학생들의 개별적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 개별적인 영향들을 파악하고자 한다라는 부분들. 또 자유로운 교육 과정을 매년 시험이 끝나면 실시하는데 그 분야에서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확인할 수가 있다. 교육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학생부 종합제 가장 앞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였는데 이 과목 안 들었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동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들을 더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그런 자기 주도성적인 측면들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출결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실한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출결에 대한 변별은 없었는데 지금은 개근 같은 성실한 친구들의 출결에서의 변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권은 굉장히 중요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지나치게 등급이 나오는 것보다 조금 듣고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들을 많이 듣는 친구들에 대한 대학들의 평가는 그리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도 대학들이 발표한 70것들을 보면서 지원을 고민할 텐데요. 그 70것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들이 과연 그 70것이 일반고의 숫자냐 일반고가 아닌 숫자냐를 볼 필요가 있겠죠.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전형들 자체는 실제로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70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70것 숫자를 보면서 이 점수가 썼으니까 나도 쓸 수 있겠지라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저 노란색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고 합격 비율이 70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70컷을 고려하면서 그 주어진 숫자까지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충실하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원 전략을 삼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숫자가 낮다라고 쓰는 건 아니겠죠. 낮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숫자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해 가지 않는 종합전형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그 주어진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의미 있는 기록들이 기재가 되어 있을 때 쓴다는 거지 무조건 내신이 낮아도 합격되는 전형이 종합전형이 아님을 반드시 파악하시고 아직까지는
8월 31일까지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죠. 근데 실제로 생활기록부의 기준일은 8월 31일까지지만 9월 3, 4, 5일까지도 생기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지막 남은 일주일에 자신에게 의미 있는 기록들을 남기는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전공 제도로 가는 전공자율 선택제가 작년부터 수도권 대학교 25% 이상 실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학들이 그 무전공 선발을 어느 전형에 선발한지 보면 지금 보이는 상위 15개 대학은 교과 전형이 16%고 종합 전형이 24%입니다. 교과보다 종합으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그룹으로 가면요. 종합으로 인원을 거의 선발하지 않고 대부분 교과나 수능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요.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학업 역량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반면에 조금 대학이 내려가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보다는 진로 역량이 더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진로이면 아이들의 진로가 다른 친구들이 경쟁을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가에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무전공 유형일 어느 학과든 갈 수 있는 전형에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한 대학들의 평가 후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들의 학업 역량이 뛰어난 부분들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의 생기부를 딱 보면 이건 무슨 과 쓰려고 하네 라는 부분들이 지나치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우리는 목적어 이 친구가 어떤 주제를 어떤 자료를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느냐라는 부분들에 더 평가를 보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가 되게 많이 변경된 아이들이 대부분 원서를 쓰더라. 근데 그 친구가 진로가 변경됐을 때 의미 있는 그 계기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의미 없는 진로의 변화는 오히려 불리함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자연계열 학생인데 수학과학이 부족해. 근데 저기 무조건 가서 인문계 싸워야지 안 된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무전공은요. 예를 들어서 A학과는 빨간색을 뽑고 B학과는 노란색을 뽑고 C학과는 파란색을 뽑는다면 이 무전공은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이 함께 싸울 거잖아요. 그때 누가 이기느냐? 가장 그 새빨간 애가 노란 애와 푸른 애를 이길 겁니다. 파란 애가 불구죽죽 누르스름을 이길 겁니다. 학과에 대한 성향이 좋을 때도 무전공일 수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무전공 전형의 입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작년에 특히 교과전형 제가 예상할 때 뭐라고 했냐면 상위 40% 정도 예상할 것이다. 왜? 상위권 좋은 학과를 합격할 수 있는 친구가 굳이 무전공을 가겠느냐? 그 좋은 학과를 갈 수 없는 숫자가 원서를 쓰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마 상위 3분의 1 정도의 합격선을 못 가는 아이들이 쓰지 않을까. 그래서 합격선은 그렇게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보시는 그 막대 그래프가 길면 길수록 학과의 순위가 낮은 겁니다. 막대 그래프가 짧을수록 높게 배치된 겁니다. 평균적으로 40에서 60% 정도, 중간 정도의 학과에서 합격선이 일어났다.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작년도에 입결을 보고 원서를 쓰기 때문에 비슷한 위치의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그건 종합전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중간 정도의 합격선에서 형성된다라는 부분들을 보시고 지원 전략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을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죠. 지금 보시는 이 계약학과들은 학과에 합격하면 빨간색으로 저 기업체에 무조건 취업이 되는 학과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상위권 대학교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취업을 고민했을 때 또 하나의 포인트가 첨단학과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학과의 선발인을 줄여야 되는 오히려 늘려주고 있는 학과들입니다. 보통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이런 것들인데 그런 학과들이 종합이 아닌 교과에서 뽑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지원 전략을 삼는 것도 유의미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첨단 학과들의 입결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똑같습니다. 막대 길이가 길수록 낮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첨단 학과는 신설되잖아요. 신설되면 전년도 입결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학과의 합격선이 그리 높지 않다라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학과의 입결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신설되거나 신설 얼마 안 됐을 때가 오히려 그 학과에 가기에 가장 유리한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의 고민들을 하면서 지원 전략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능력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될 것이냐? 그 세팅된 내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내 숫자가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숫자야. 내 숫자가 생기부에 의미 있는 기록들이 많은 숫자야 라는 부분들의 노력들을 통해서 그 숫자가 훨씬 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앞으로 해야 되는 시기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연에 수고해 주신 남양주 다산